5181만 7,851명. 예, 10년 전 대비 인구는 한 4.6% 증가를 했습니다. 늘었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수도권, 수도권이라 하면 이제 서울, 인천, 경기를 제가 다 포함을 시켰는데요. 자, 수도권은 이제 2008년도에 2,400만 명 수준에서 지금 2018년 9월 현재 9월 기준으로는 2,570만 명 수준입니다. 예, 10년 전 대비 6.6% 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 대비 조금 더 인구가 많이 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수도권을 서울, 인천, 경기로 좀 나눠서 보면 예, 서울은 2008년도 예, 10년 전에 한 1,000만 명이었는데 예, 1,000만 명이 깨졌죠. 2016년도 기준으로 1,000만 명이 깨졌고 2018년도 9월 기준으로 현재 예, 979만 3천 명 수준입니다. 예, 10년 전 대비 한 4% 인구가 감소를 했고요. 인천은 이제 9.7% 인구가 증가를 했고 경기도는 15.4% 증가를 했습니다. 예, 2008년도에 1,100만 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2018년도 9월 기준으로는 1,300만 명 예, 수준으로 예, 수도권을 좀 더 쪼개 보면 예, 경기도 인구가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딱 보시면 예, 수도권 예, 인구 집중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10년 전에는 48.8%였는데 18년도 9월 기준으로는 49.7% 집중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예, 수도권에 이제 인구가 집중이 되는데 자, 서울에서는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 경기도, 인천 순으로 수도권에 지금 인구가 이제 많이 집중화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인구가 이렇게 많이 몰려들면 당연히 그 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그 생각은 느낌은 예, 경기도 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자, 서울은 뭐 인프라가 굉장히 좋죠. 뭐 모든 그 역시 특별시답게 그 뭐 교통, 뭐 상권, 뭐 교육,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좋은 지역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택 가격 이제 그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서울의 집값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용할 수 없는 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수도권 예, 경기도나 인천 쪽으로 예,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런 것들을 그 통계 숫자로 한번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인구는 예, 뭐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으나 예, 경기도 인천 중심으로 인구가 늘고 있다. 자,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 예, 수도권 내에서의 그 주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국민소득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소득. 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그 연간 수입에 대해서 뭐 만족을 하고 계신지 이게 적합한 소득을 벌고 계신지 예, 좀 묻고 싶네요. 예. 이게 이제 인당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를 예, 1960년부터 2017년도까지 예,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 그 다음에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 자, 실질 국민 총소득은 이런 그 물가 상승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게 이제 실질적인 예, 그
소득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자, 한번 10년 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년 전 2000년도하고 2017년도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2000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기준은 이제 2000년도로 잡았는데 그 이전 자료가 뭐 이제 그 연도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2000년부터 이제 한번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2000년도 기준으로는 자, 여기 실질 국민 총소득은 18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3065만 원이었습니다. 연간.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67% 정도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자,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엿하게 요거를 이제 달러로 하면 뭐 한 3만 불 정도 가까이 되는데, 요건 2017년도 기준으로 3065만 원이었고, 올해는 이제 그 달러 기준으로 했었을 때 3만 불이 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그 반열에 진입을 하게 된 것이죠. 뭐 과거에 보면 2005년도쯤에 2만 불을 이제 달성을 했고, 지금 이제 근 한 뭐 10년 넘게 돼가지고 이제 3만 불 시대에 진입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소득도 과거 대비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통화량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량. 자, 돈이 얼마나 그동안 이제 풀려왔는지. 자, 돈의 가치, 그 다음에 실물 자산의 가치. 자, 통화량이 늘면 어떻게 될까요? 통화량이 늘면 이러한 물가도 상승을 하고, 통화량이 늘면 물가도 상승하고, 이러한 뭐 그 오일이나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겠죠. 자, 부동산.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뭐 어떻게 짓나요? 뭐 아파트 뭐 원자재 가격도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 같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를 만든 재료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부동산 뭐 분양할 때 가격도 올라가겠고,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다 가격이 시간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겠죠. 자, 반면에 통화량이 늘면 그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쉽게 그런 걸 많이 비교를 하죠. 예전에는 짜장면 가격이 500원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6,000원, 7,000원 정도 하나요? 그만큼 돈의 가치가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자, 요거는 이제 통화량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통화량이 2000년도 1월 기준으로 M2 통화량이 약 677조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8년도 7월 기준으로 M2 통화량을 보면 2635조 원 가량이 되는데요. 이는 2000년 1월 대비 289% 증가를 한 규모입니다. 자,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 당연히 이러한 그 실물 자산 가격도 그동안 엄청나게 상승을 해 왔었겠죠. 자, 우선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의 흐름 2000년도 1월 기준으로 65.8%였었는데 2018년도 8월 기준으로 104.91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게 한 59%, 한 60% 정도 상승을 해 왔는데요. 자, 그러면 통화량은 한 거의 289% 증가를 했는데 물가 지수는 한 뭐 60% 정도 수준밖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다 어디 있을까요? 통화량이 다 증가했다고 해서 그게
실제 시장에 다 풀린 것은 아니고 예, 일부가 풀렸겠죠. 예, 일부가 풀렸고 예, 뭐 여기 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이제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부동산 매매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2000년도 1월, 예, 2000년도 기준으로 한번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2000년도 1월 기준으로 예, 전국적으로 보면 51.7%였는데, 자, 2018년도 9월 기준으로는 105, 자, 증가율은 한 53.3% 변동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앞서 봐왔던 예,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 한 59%랑 뭐 얼추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었을 땐 예, 소비자 물가 지수만큼 변화를 한 것처럼 보인다. 예, 다음으로 서울 예, 그 매매 가격 지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면 2000년도 1월 기준은 46.6이었는데 2018년도 9월에는 115.7, 한 69.1% 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 대비 서울은 좀 더 오른 것처럼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인천은 뭐 전국 평균보다는 좀 덜 오른 상황이고, 자, 수도권은 예, 서울, 인천, 경기도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1.4%가 나옵니다. 경기도 자체만으로 2000년부터 나온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수도권 예, 숫자만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자, 부동산 가격도 실질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와 크게 연관성이 있게 움직인다. 예.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가격도 예, 소비자 물가에 맞춰 가지고 싱크를 맞춰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자, 그 과거에 제가 한번 이게 호갱노노 사이트에서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과거 3년간에 예, 보시면 이제 과거 3년간에 또 잘못 썼네요, 이거. 과거 3년간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과거 3년간 제가 서울, 인천, 경기 이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한번 지금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건데요. 자, 서울은 지난 3년간 한 5만 3천 세대 예, 그 수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은 한 5만 5천, 경기도가 한 40만 정도 예, 전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라고 보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자,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울은 과거에 3년 동안 12만 4천 세대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인천은 5만 2천, 경기도는 32만 6천. 자, 이렇게만 보면 자, 서울만 보면 수요와 공급에 한 7만 호 정도 갭이 있습니다. 자, 공급이 더 많아 보이죠. 반면에 인천은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경기도는 오히려 예,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 7만 호 정도. 자, 이렇게 서울, 인천, 경기가 서로 개별적인 시장이다라고 하면, 자, 서울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인천은 뭐 보합 정도 수준, 경기도는 오히려 폭등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렇지만 서울, 인천, 경기 이러한 수도권 지역을 같은 생활 권역으로 볼 때에는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3년간의 부동산의 가격 변화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예,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를
했지만 예, 서울은 오히려 20.3% 엄청 많이 예, 상승을 했고 경기도가 다음으로 14.7%, 인천이 7.7%. 예, 단순 데이터만으로 봤었을 때는 예, 서울은 공급이 많아 보였는데 오히려 예, 20.3% 더 증가를 많이 했고요. 경기도는 오히려 수요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4.7% 서울보다 덜 상승을 했고요. 인천은 뭐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7.7%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로 봤었을 땐 단순히 수요와 공급만 봤었을 때는 이러한 가격적인 변화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변수들은 인구뿐만 아니라 자, 그 소득의 변화. 자, 소득은 증가를 해왔고 소득은 과거 대비 한 67% 상승했죠. 그 다음에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면 부동산도 같이 가격이 올랐고 이런 실물 자산들. 자, 화폐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실물 자산의 가격은 상승하고 자, 그래서 자,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이제 수도권으로 봤었을 때는 균형을 이룬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요거는 이제 과거 3년간의 흐름을 봤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그 물가 수준으로 상승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이전에도 비슷한 동영상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2019년부터 2023년도 예, 향후 5년간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건 저번에 이제 9월 21일 예, 그 부동산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예, 국토교통부에서 예, 발표한 자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이제 향후 5년간 예, 서울 수도권 주택 보급 전망인데요. 그 연 평균 33만 5천 호 정도를 이제 공급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보시면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예, 그 나름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요. 예, 수도권은 예, 올해 32만 호, 내년도에 28만 호, 그다음에 27만 호, 22.6만 호, 21.5만 호. 그래서 연평균 한 26.3만 호. 그다음에 서울은 한 뭐 올해 7만 4천 호, 내년도에 8만 호, 20년도에 예, 7만 호, 6만 4천, 7만. 그래서 연평균 7만 2천 호. 자, 그래서 수도권에 26.3만 호, 서울에 7.2만 호를 더하면 33.5만 호가 연평균적으로 예, 그 서울 수도권 내에 공급이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계획은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지는 앞으로 계속 봐야겠죠. 예, 요거는 이제 계획일 뿐이고 이것대로 꼭 공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앞에서도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과거에 자,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를 했었을 때에도 예, 그러한 그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를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예, 서울 수도권 지역의 이제 그 집값은 거의 물가 수준으로 상승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만 좀 더 특별하게 예, 많이 상승을 해 왔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
이러한 수준으로 상승을 해 왔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연 평균 수요를 한번 보면 이제 수도권은 22만 호, 서울은 5.5만 호. 요걸 더하면 27.6만 호인데 27.6만 호면 연평균 공급 대비 공급 대비 작죠, 수요가.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공급이 많을 거니 공급보다 수요가 적을 거니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이제 계획일 뿐 실질적으로 이러한 계획이 실현이 될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변수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또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수요와 공급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1차적인 거고, 또 2차원, 3차적인 다른 변수들을 같이 한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또 다른 변수인데요. 또 다른 변수인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노후주택입니다. 노후주택. 노후주택은 이제 재건축 혹은 재개발 대상 주택이죠. 자, 그래서 이제 향후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들은 재개발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수도권에서 이러한 그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그 비율을 제가 통계청 그 인구주택 조사 자료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그 서울은 이 회색으로 표시된 게 30년 이상 된 주택 비율인데 서울은 한 14.9%, 경기도는 8.2%, 인천은 12.8%. 근데 이제 20년에서 30년 사이의 주택들을 보면 서울은 28.8%, 경기도는 28.1%, 인천이 39.9%. 얼추 보면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주택 비율만 본다라고 하면 뭐 얼추 다 50% 정도는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러한 그 주택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주택들은 다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그 노후 주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멸실 주택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 인천, 경기 그 주택 수를 제가 통계청 자료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서울 한 280만 호, 인천 한 100만 정도, 경기도는 한 400만 호. 그래서 그 서울 수도권을 다 합치면 한 780만 호 정도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30년 이상 노후주택. 자, 이거는 진짜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해야겠죠. 굉장히 그 노후화된 주택, 그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녹슨 물도 나오고 뭐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후 주택들은 주거를 빨리 정비를 해야겠죠. 자,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의 비율, 수도권이 전체 다 합치면 11.2%, 한 87만 5천 호 정도가 현재 이러한 그 노후 주택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잠재적으로 이것들이 다 멸실이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숫자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져야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겠죠. 맞춰지겠죠. 그래서 뭐 쉽게 뭐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부의 공급 대책을 보면 일견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넘어서는 공급이 좀 더 많아 보이는 계획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뭐 통화량 증가분, 그다음에 국민소득, 그다음에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 그다음에 이러한 그 노후 멸실 주택들을 감안하면 저는 그 중에서도 이러한 그 노후화된 주택들 30년 이상 이제 87.5만 호, 20년 된 이상 노후주택이 22만 호, 요거 합치더라도 거의 110만 호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럼 향후에 이게 뭐 단기간에 이러한 주택들을 노후화된 주택들을 다 멸실시키고 공급을 할 것은 아니지만 110만 호 가까이가 향후 뭐 5년 10년 사이에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수요는 연평균 27.6만 호 이상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7.6만 호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 알파는 정부가 충분한 그 재건축 재개발 계획을 제시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2019년부터 2025년, 2023년도 사이 향후 5년 이내에 또 다른 잠재적인 폭탄이 될 수가 있겠다. 라는 좀 우려감이 들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러한 우려 사항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뭐 이제 다른 변수들이 이제 작용을 하겠죠. 예. 또 금리 인상 부분도 또 감안을 해야 되고. 자, 그렇지만 그 앞서 말씀드렸던 변수들을 감안을 했었을 때 자, 향후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급 계획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멸실주택 부분들이 향후 5년, 뭐 10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에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향후에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한번 이렇게 오늘 이렇게 주제를 잡아보고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나름의 이 그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변수들이 작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한번 들여다 보심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변수들이 실제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잘 들여다 보시고요. 예, 시간이 돼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생각한 대로 향후 이제 시장이 전개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본인의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다음에 긍정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